우리가 지난 팬데믹 당시에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진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진짜 휴지 하나 구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된다면 아찔하죠. 그런데 그게 또 최근에 트럼프 2기 시대가 되면서 패권을 둘러싸고 또 그 가운데서 공급망을 둘러싸고 또 힘의 경쟁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읽어볼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공급망 붕괴의 시대라는 책. 이 책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전무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한 5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벽돌책이라고 하는 네. 공급망 붕괴의 시대 이 책인데 뉴욕타임즈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쓴 네. 책이요. 피터 굿맨.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가 쓴 책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공급망 균열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외신 같은 걸 보면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알람을 보내준대요. 네. 이제 뭐 최저가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알람을 보내주고 그러면은 이제 빨리 사야 되는데 요즘 뭐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적이 거의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예. 관세 100% 물리면 이게 뭐 사와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쪽이나 네. 이게 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관세로 인한 공급망의 균열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쓸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취약한 자본주의의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미중 간의 갈등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네.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기업이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것들만 그 주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재고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 중국과의 교역하기 전부터 진행이 됐고 이제 뭐 중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 경제 블록에 들어오면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네. 그 이전부터 기업은 원가 절감에만 신경을 쓰고 또 사실 그런 게 주주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진율이 높아지면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너무 쥐어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그럼으로써 이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지만은 뭔가 경제 전체가 좀 불안정해졌다. 또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미중 간의 갈등이나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질병이나 이게 아니라 뿌리가 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현대 일만은 아닌 거고요. 뿌리는 굉장히 또 깊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재미난 게 어려운 이야기,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한 작은 장난감 회사의 공급망 여정을 담으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 장난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이제 회사의 이제 사장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장난감을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딱 생각했던 게 2011년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21년 가을이죠. 21년 가을. 예, 이제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런 시기인데 2022년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 장난감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겠다. 그럼 사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큰 돈을 벌고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였는데 네.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중국이 가장 싸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발주를 해서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까지 미국으로만 들어오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뭐 중국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봉쇄했잖아요. 네. 공장도 안 돌아가고 사회생활을 중단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데도 막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항구로 날려야 되잖아요. 네. 상하이라든가 이러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일단은 또 미국으로 가는 이 한국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야말로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 잡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럼 그게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도 큰 도전이었고 네. 근데 운 좋게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의 어떤 하용 노동자들이 그거를 내려주는 거에서도 굉장히 또 큰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걸 내렸더라도 트럭에 싣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의 트럭 노동자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사기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트럭 회사들이 뭐 이제 미국 전국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뭐 자유로운 직업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저임금에 그리고 거의 뭐 사람의 리듬이라기보다 거의 물류에 사람의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돈 벌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이제 트럭 같은 것도 회사에 대출을 해주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에서 보는 회사 대출금을 못 받아서 퇴직도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는 10대들에게도 트럭 운전사로 화물 운전사로 이제 모객을 하기 위해서 직업 규제 같은 것들도 트럭 회사가 이제 좀 피해가려고 노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게 뭐 해봐야 큰 돈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막 퇴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이걸 또 내부에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운 좋게 이 2022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중국산 장난감이 결국 납품이 됐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들을 그린 책입니다. 그걸 또 이제 재미나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 하면은 빠지지 않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세계의 공장이었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던 배경 역시 가격일까요? 그럼요. 가장 특히 이제 저임 노동력이 있었고, 뭐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을 말하기에 앞서 중국이 굉장히 규모가 컸지만 우리나라가 60년대만 하더라도 아주 노동 집약적인 산업 같은 것들 한 거 아닙니까? 경공업이었죠. 뭐 가발, 신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저임으로 만들어서 했던 거였는데, 이제 자본주의는 거의 1980년대부터 이제 주주들 신경 많이 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싸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뀌어졌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특히 이제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념 전쟁이 종식이 되고 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의 공장이 됐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못 만든 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네. 경호업 제품부터 해서 뭐 화학 제품 등등 철강까지도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 나라에다 갖다 맡기면 뭐든지 되네. 이게 또 이어졌던 거고요. 그럼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은 중국이 자기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특히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가전 전 영역에서 사실 우리가 중국산 제품 하면은 조금 뭐 싸긴 하지만은 질은 좀 허술한 그런 평이 있었는데 최근 3, 4년 하면 이제 바뀌었죠.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끔 중국의 IT 제품이 좋은 게 나오면 대륙의 실수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실수로 잘 만들었다. 근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특히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좀 기술 약진 중에서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거는 샤오미가 전기차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애플은 실패했죠. 근데 샤오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샤오미가 가진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전방 산업이나 그야말로 공급망이 두루두루 이제 중국이 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잘 만드는 단계까지 이제 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중국이 가졌던 위상이 바뀐 거죠. 중국은 자기 브랜드로 파는 게 아니고요. 싸게 만들어서 예컨대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에 있는 자본에서 주문을 받아서 싸게 만들어서 그걸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서 자기 브랜드 받고 파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중국이 비싸졌어요. 인건비가 막 높아지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중국이 싸게만 만드는 기능에서부터도 조금 이제 달라졌고, 또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는 싸게 만들어서 나의 마진율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제조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또 팔기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다 어렵죠. 우리나라는 이제 화학 같은 거는 석유화학 같은 중국에 밀려서 좀 굉장히 이제 산업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중국이 가졌던 역할들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사실 중국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의 자본주의가 이 도요타 자동차의 그 적시 재고 시스템, 뭐 이제 생산 관리책 같은 걸 이제 JIT 시스템이라 그러면 JIT에서 Just in Time이라 그래서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재고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완충 장치거든요. 그렇죠.
뭐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딴 데 생산이 안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팔 수가 있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재고는 비용입니다. 비용이죠. 비용이다 보니까 재고를 최소 단위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거의 8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미 자본주의가 재고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그것은 이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다 중국이라고 하는 또 소위 말하는 큰 물을 만나면서 이제 중국을 이용해서 굉장히 싸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자본주의에 내재가 된 리스크들이 노출이 됐고 지금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약간은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이제 공급망이 상당히 불안해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생산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저렴한 것에서 고부가가치로 올라오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아랫단에 화학 타이어부터 해서 뭐 배터리, 모터,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전기차라고 네. 하는 중국 내 자체 또 공급망이 또 그렇게 확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전 세계가 이용하기만 했느냐?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기업들이 네. 가장 효율을 찾아서 간 곳이 중국이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또 그 전엔 다른 나라였던 거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와서 하는 말이 외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다 빼앗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다시 뒤집어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또 그렇게 한 선택이었던 거고요. 그럼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국의 199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와 좀 기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는 정치권에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듯이. 1992년은 중국이 개혁 개방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했던 초기 국면인데요. 1989년도에 천안문 학살을 보면서 서구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덩샤오핑 저 사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봤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강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가치를 중시하는 이제 서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열렬하게 반대했던 게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이미 뭐 소위 말 뭐 AT&T와 같은 통신업체마저도 이제 중국의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월마트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때만 해도 싸게 이미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이제 중국을 이렇게 페널티를 주면 안 되고 중국은 일시적인 실수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민주주의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하면서 중국도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갖출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네. 1992년 대선에서 로스페로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가 출마했어요. 공화당 민주당도 아니고 제3의 후보로. 근데 이 사람이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 얘기는 아니지만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맺는데 이거 맺으면 미국 일자리 다 뺏어간다라는 주장을 했고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거가 상당히 유사하죠. 굉장히 돈 많은 부자, 약간 정치적인 이단화,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에 92년에 선거 이기자마자 중국 제재 안 했죠. 기업들의 로비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하죠. 특히나 월마트라든가 이렇게 싸게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왔던 쪽은 사실 중국을 빼고 나면 미국에서 왜 못 만들겠어요. 근데 비싸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 보호무역 관세 물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30년 전과 비슷한 일들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그 대선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또 규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선이 됐던 네, 거예요. 그때 최혜국 대우라 그래서 무역을 하는 상대방에게 어떤 좀 이제 혜택을 주는 거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은 크게 보면은 뭐 이제 중국의 가능성을 봤을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개혁 개방해서 뭐 이제 많은 사람들 대규모 공장에 고용을 하고 하면서 빈곤에서부터 벗어난 것도 있고요. 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게 미국의 미국이죠. 다국적 기업들이죠. 예. 그 사실 중국을 WTO 체제로 끌어들인 게 클린턴 정부 아니었던가요? 2001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시가 했지만 예. 그 이전에 2001년 1월부터 아들 부시가 집권을 했는데 그 이전에 논의를 해서 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거의 결정이 됐고 시행이 된 건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WTO 체제 안에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커졌는데 네. 이제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을 또 견제하고 그래서 있는 이 상황이고. 책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은 뭐냐? 러스트벨트에서 이 찍은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트럼프가 말하는 그런 그 보호무역 관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만적이다. 관세 물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서민들,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타당한 지적인데요. 예. 근데 이 책의 논지로만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 자체가 아주 싸게 노동자들을, 예컨대 저는 아마존이 고용 많이 할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 온라인 유통업체 고용 많이 하듯이 제프 베이조스가 고용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위선적이다. 미국도 수혜를 보는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 탓을 한다. 이런 것도 저는 타당하지만은 이 책의 논지를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너무 싸게 만드는 데만 치중하면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과 주주들에게만 좋은 자본주의가 됐다라는 주장을 이 책은 하거든요. 그럼 싸게 만드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원가가 낮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에 깔린 논거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 미국의 트럭 노동자들, 철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미국에서 중요한 이 물류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점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공적인 유틸리티로서의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철도에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과점이나 독점하는 회사를 사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죠. 마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과점이나 독점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저해하고 하면서 사회적인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 있던 기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쥐어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논의 주제는 아니지만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물류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저임금 일자리가 또 이 책에서도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국으로 나갔던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저임금으로 소화시켰던 제조업일 수 있는데 네. 과연 그게 미국에서 가능하겠는가? 네. 물론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첨단 일자리도 포함이 네. 되겠습니다만 과연 미국 사람들이 그 저임금을 받고 그 일을 할까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이제 네.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겠죠. 미국이 할 수는 있는데 그 비용으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이제 기업인들은 오퍼레이션 코스트라고 하는데 운영 비용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좀 진행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현대차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네. 이제 짓고 있는 공장은 거의 무인 로봇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렇게 그런 하는 공장으로 거는 가는 될 수가 거죠. 있는데, 이미 울산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쪽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논의 자체도 우리가 효율이나 낮은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의 저자는 너무 그것만 따지다가 미국 자본주의가 취약해졌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너무 효율만 따지다가.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트럼프의 주장이 먹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로 살면 안 된다. 소비자로만 살면 안 되고 생산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불만이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을 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체제에 상당히 소비자로서는 우리가 즐기고 살았지만은 그 한편에 그 소비를 지탱하는 우리 주변의 어떤 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일종의 이제 인프라인데, 그 연결고리가 삐걱거리면서 나타났던 게 이제 소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나타났던 물류 대란이다,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그 물류 대란을 만약에 우리가 겪지 않았더라면 네. 이 공급망의 중요성 혹은 그런 노동자들이 팬데믹 상황이니까 내 목숨이라도 건져야지라고 하면서 일터에 안 나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네. 이런 것도 좀 반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엔 또 반대 얘기도 나옵니다. 예컨대 미국의 육가공 기업, 네. 그러니까 그 가축을 도축해서 소고기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그 위험하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거의 저임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인데 팬데믹 때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옮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거의 이제 육가공 기업의 로비를 받아서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의 기본 산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억지로 출근을 시키게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이 이민자의 그 한 여성이 이제 그 죽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효율을 따지는데 이 책의 요지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큰 비용을 치렀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나왔던 뭐 이제 물류 대란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면성을 다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JIT, Just in Time에 네.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네,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네, 한때는 많은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게 기업의 역량이라고 우리가 칭송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토요타가 토요타가 그러했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저는 인식이? 조금 이제는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분산되거나 과도하게 적은 재고가 가진 리스크를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책에서 나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제 포드가 만든 미국의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죠. 이 회사는 사실 뭐 지나치게 도요타의 적은 재고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주변에서 다 만드는 이런 어떤 구조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인데 이 회사마저도 이 동남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차량용 칩이 못 만들어지니까 아하, 바로 뭐 그냥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국과의 인연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분산 이거는 우리가 팬데믹이 또 코로나도 예측 못한 것처럼 뭐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나치게 적은 재고보다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재고를 안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의 이미 주류 모델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좀 네. 다변화시켜 놓고 다변화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저는 뭐 꼭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꼭 뭐 그렇게 반동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나름 이제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주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이 책에서 이제 주주들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주주들 늘 숫자만 보잖아요. 숫자만 그렇죠. 보고 이익률. 네. 이익률을 보고 이런 거를 맞추는 게 가져오는 폐해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길게 보면은 이게 단기주의인 거죠. 짧게 분기 실적을 보고 분기 마진율을 보고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1980년대 이후로는 뭐 거의 잭 웰치라고 하는 G가 오랫동안 이제 CEO로 있었던 잭 웰치는 한 7, 8년 동안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보다 숫자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좀 냉소적으로 말했죠. 이게 분식회계는 아닐지라도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 회사가 본업이 아니라 너무 신경을 많이 그냥 숫자 보여주기에 많이 쓰는 거다라고 이제 일가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들의 어떤 단기주의, 그때그때 분기 실적에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 책에 나오는데 뭐 한번 전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효율을 따지다가 오히려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결과. 네. 그 사이에서 또 많은 노동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맥킨지의 알리케이 보고서라는 네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도요타의 지 시스템도 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인력에 있어서도 사실 재고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규직은 임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 유연성을 가져가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비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경전이죠. 경전.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에게는 말씀하신 경전, 네. 바이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역시 뭐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장기적인 이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3개월, 분기 실적을 보는 3개월 혹은 1년짜리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비용 절감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 예컨대 저는 지금 미국이 정말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주 비싸지잖아요. 트럼프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 미국인들에게 수용이 되고, 그럼 아주 길게 봤을 때 뭐가 맞는 거냐?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굉장히 이단화 정치인이 나와서 뭔가 밸류체인 자체가 흐트러지고 뭐 비용이 확 높아지는 게 맞는 거냐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면서 나타났던 과정에서 나타났던 코스트가 아주 그 이단화적인 정치인과 만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역행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헤어드라이기 하나 샀는데 미국에서 만든 거는 10만 원이고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거는 한 2만 원이다. 네. 그럼 소비자의 선택은 또 불보듯 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고비용 구조로 갈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또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지금의 그 공급망 붕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저는 비용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참 소비자로서 아주 좋게 살았던, 우리가 누렸던 효용의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싸게 만드는 코스트를 낮췄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그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예전과 같이 저는 돌아가는, 무조건 물건이 싸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세상을 이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다 대체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결국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또 중국 싸게 만드는 영역들은 만들어지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수용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뭐 전략적인 영역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좁혀지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가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 다 한다는 건 제 생각엔 너무 큰 비용을 치러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 공급망, 물류의 상징적인 그림이 있기도 하죠. 이 책 표지에도 정말 수십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만 바로 네. 컨테이너입니다. 네. 사실 이 컨테이너의 발명이 진짜 엄청나게 큰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그 해운주 투자하실 때 이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 있는데, 컨테이너는 표준화된 겁니다. 네모 안에. 네. 그걸 넣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도 쉽고. 그냥 뭐 로봇이 하고요. 크레인. 옮기는 것도 쉽고, 그 형태가 없는 건 이제 예전과는 벌크죠. 그냥 그때 다른 거예요. 거의 큰 바가지에다가 싣는 거. 네. 곡물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효율을 사실 따지게 되면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대단한 혁신이고, 이게 물류 비용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 크게 보면은 이 책에서는 이 기업의 욕심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고, 그 대가로 소비자들이 싸게 소비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컨테이너는 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일부 그 선사들의 과점, 이런 것들이 이 물류 대란을 불렀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은 조금 저는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공감하기 힘든 게,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사실 컨테이너사들이 아주 그냥 떼돈을 번 건 맞는데, 네. 또 아예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곡물 같은 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초콜릿에 들어가는 뭐 이제 코코넛인가요? 자, 기억이 안 나네. 코코아. 네. 코코아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 중부에서 중동으로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아예 선사 배가 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복을 잡는다고 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일도 안 나고 놀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이라든가 무슨 그 달리기 머신이라든가 러닝머신. 이런 소위 그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폭발을 맞아요.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 거는 중국이나 아시아다 보니까 여기 갔다 오는 게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태평양이 아니라 이렇게 뭐 파나마우라로 돌아가가지고 미국 뭐 중부에서 이거를 그 곡물 같은 걸 싣고 오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선사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많이 벌 수 있는데도 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의 어떤 과점화된 구조가 뭔가 그렇게 그 해운 자본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그 말 자체는 맞고요. 다만 해운은 경기가 나빠질 때는 엄청 안 좋아지죠. 또.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이 불어납니다.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그렇게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뭐 소위 말하는 공급망 대란 때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직전에 또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이제 과점화된 어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의 해운사들이 그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네. 것에 대해서도 또 꼬집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번 인류가 자주 겪지 못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이런 돌발 악재를 가지고 이 공급망의 위기를 논하는 게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긴 좀 힘든 게 예. 너무 공급망의 취약성을 예컨대 우리가 마스크도 줄 서서 샀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줄 서서 샀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바로 또 이제 제조가 네. 되니까. 근데 뭐 생산이 마스크 됐습니다만. 만드는 게 그게 뭐 엄청난 그 뭐 하이테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안 하고 그냥 싸게 만드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이 걸린 일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뭐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어떤 잣대로 보면 이념적으로 서로 적대적인데 저 나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쓰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이게 정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저는 미국 입장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도 사소하게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공급망의 균열 시대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로 결부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때 그 경험했던 그런 난리통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싸게 만들더라도 예전과 같은 효율만을 중시하는 세상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을 이제 기획해서 생산해서 판매해야 하는 헤이건 워커라는 네.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간신히 컨테이너를 구해서, 배를 구해서 장난감을 이제 씻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항만 노동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네.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 장면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일을 안 했던 것과 재작년쯤인가요? 한 번 또 있었죠. 미국의 특정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라고 해서 네. 국내 해운 관련주들이 막 급락했었던 사례도 있거든요. 끝나겠죠. 그때 이게 팬데믹 때뿐만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서부의 롱비치라고 하는 네. 굉장히 큰 항구가 있잖아요. 그 앞에 컨테이너 선들이 둥둥둥둥 떠 있었어요. 배가 어디 이제 컨테이너 못 내리고 그냥 네. 바다에 떠 있기만 하는. 내리질 못하고. 물론 그때 항만 노동자의 파업도 있지만은 예. 이게 다 트럭 노동자들이 항만에 내려놔도 트럭으로 실어 가야 또 거기 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단일 요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항만 노동자들은 이제 조합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도 그 1990년대, 2000년대에 거치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같은 거 떨어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항만 노조는 굉장히 그야말로 교섭권이 있는 굉장히 센 노조입니다. 예, 센 노조인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하는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이 손을 하나 딱 놔버렸을 때 뭔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근데 이건 사실 항만 노조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화물차 기사들까지도. 그리고 또
오렌 버핏이 철도회사가 이제 그 투자의 규제가 샀다라고 하는 거는 철도가 사회의 공공재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 철도를 산 거거든요. 철도회사를.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과점화가 되면서 뭔가 이게 공적인 이해관계와 조금 분리가 됐다. 사실 철도 같은 경우는 한국도 이걸 민영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 놔야 되느냐 이제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간 정도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 저자는 너무 이 사적인 이해관계 쪽으로 이해관계가 좀 기울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명히 노동조합도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지만 그것 자체가 또 공급망의 일시적인 위협이 또 될 수도 있는 걸 우리는 또 계속 목도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그게 주기적으로도 또 한 번씩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 공급망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원자재를 이제 조달하는 데도 타격을 입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득을 또 누려왔던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지적을 합니다. 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2021년, 2022년도에 뭐 아주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간에 있는 그 생산하는 사람들, 사쓰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잖아요. 마진이라고 하는 게 판매 가격과 원가잖아요. 네. 원가인데 이제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생기면서 마진을 누렸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책에서는 육류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고 한 지역 사회 내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금처럼 감기처럼 느껴지는 때가 아니고 굉장히 공포심이 클 때는 그 한 도시,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전부 그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도축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사가 이거는 집단 발병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뭐 이 책에서는 이게 그 육류 가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기본적인 인프라니까 사람들이 또 먹을 게 있어야 되니 네, 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네. 그 정책 당국자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네. 당연히 이거는 고심이 너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심이 너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저자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맞느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금을 저임으로 줘가지고 그 코스트가 유지가 그 마진이 유지가 되는 거는 마트나 육가공업체는 당연히 뭐 그 유지가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위험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이 책을 쓴 뉴욕타임즈는 비교적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언론이죠. 굳이 따지면요. 네. 폭스뉴스 이런 거면 훨씬 더 진보적인 그 언론이고 트럼프에 대해 반대하는데 주장이 비슷해요. 트럼프의 주장과. 이게 뭐 좌우는 통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은 모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대칭적으로 많이 이익을 보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포퓰리스트는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그냥 이용해 먹는 거고요. 또 이 책의 저자처럼 트럼프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도 주장은 결국은 그 부담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도 지나치게 싸게 사는 게 다 답이냐. 결국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선택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도 커지지만 어떤 네. 저가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을 이렇게 멀리까지 뿌려놓은 그 혜택으로. 근데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저렴하게 제품을, 상품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또 돌아오는 거고. 그러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을 더 쳐주면서 가격을 네. 높여서 이른바 왜 착한 무슨 상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소비자들이 조금 더 비싸게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네.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게 사고 이런 거에 좀 길들여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육가공 노동자들, 미국의 노동자들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그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당연히 더 후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형편에서는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부를 늘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어느 것 하나 아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불균형이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프 베이조스가 그런 주장 안 하는데 이제 아마존의 CEO죠. 아마존의 대주주고, 이 사람이 한 5, 6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이 뭐 기본소득이라고밖에 이제 뭐 생각이 안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줘라. 굉장히 좌파적 주장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 돈을 번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저임금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주주들이나 마진을 높게 할 거다.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은 나의 마진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해라. 그 중간에 빠진 거는 저는 세금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시스템 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싸게만 사는 어떤 그런 구조가 지속 가능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뭔가 이제 불편한 세상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게 또 됩니다. 현실인 거죠. 또 우리 소비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왜 공정무역 상품 이런 거 있습니다만, 한 20-30% 더 비싸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또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재미날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허위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살기가 팍팍해져서 그런지 공정무역이나 뭐 제값 주고 사기 이런 것들이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경기 좋을 때는 뭐 이게 예. 좀 되는데 되게 경기 안 좋을 사는, 때는 예. 뭐 일단 기업들의 ESG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기업이 이윤만 생각하지 말고 좀 고상한 자본주의를 해보자라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ESG 같은 것도 현저하게 좀 말이 좀 쏙 들어갔죠. 약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질수록 더 보수화되고 뭐 이런 건데, 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방이 뭐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해서는 또 더 나은 효율을 찾아갑니다. 이제 중국 쪽의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원재료 비용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업들은 제3의 시장을 또 찾아서 떠나죠. 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제조망을 좀 걷어들이기 시작한 지는 또 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예, 꽤 됐죠. 이제 인도로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베트남에다가 46% 사실상 그러니까요. 중국 다음으로 높은 관세를 때리기도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뭐 이 책에는 멕시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라고 하는 거는 중국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제 뭐 약간 이제 니어쇼어링이라 그래서 공급망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태평양 건너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어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25% 관세 올린 게 캐나다와 멕시코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미국인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찍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란 사회가 전체적으로 싸게 사고 효율적으로 갔지만 그 과정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미국의 좀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뭐 이런 비판 하잖아요. 뭐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화물 노동자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육가공업체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민주당의 의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드는 게 옳으느냐 틀리느냐, 소위 말하는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이 좀 뭐 지식인들의 좀 그냥 힙하게 살아가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도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하는 사람들의 지적인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노동조합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트럼프로 가버린 거죠. 뭐 그게 저는 뭐 사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잘 돌아가도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라는 것도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 올라가면은 특히 가계는 더 좋아요. 가계는 대출 받는 것보다 예금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고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신뢰로 묶여진 신용사회인데 요 뚝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줄줄이 신용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책을 보면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좋았고 했지만은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그 일종의 그 사회에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주식시장에서처럼 너무 단기주의적으로 숫자 노름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 책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리어쇼어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기업들이 미국 입장에서 본국으로 공장을 세우기에는 이익률이 너무 떨어지니 그럼 이제 네. 근처에 있는 인건비 저렴한 뭐 멕시코에라도 공장을 짓자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표현을 좀 간간히 쓰기는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유턴 기업 뭐 세제 지원 이런 것도 네. 좀 있고 네. 대한민국 입장에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리쇼어링? 우리나라도 다시 해외로 나갔던 이런 제조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서 네. 공급망을 우리 내에서 조금 더 확충한다라는 거. 왜냐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데 네.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저는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는 국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건 트럼프 이전 얘기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유출입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탈한국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에 들어오는 자본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방위적인 그 관세 세상에서는 이거는 뭐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뭐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역협정 FTA 많이 맺기로 유명한 나라다 그럼요. 보니까 FTA 우리나라에다가 모방국이었죠. 어떤 제조의 근거지를 놓고 봤을 땐 수출하기엔 굉장히 또 용이한데 기술력도 좋고 근데 전방위적으로 관세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네. 결코 또 우리가 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FTA라고 하는 게 트럼프 이전의 세상에서는 말씀하신 뭐 외국인 투자를 그 불러들일 수는 굉장히 좋은 제도적인 저는 환경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막 관세 막 칼날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또 FTA 자체가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이 가진 장점이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미국에 얼마를 추가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리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또 얼마나 더 외국 기업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해올지 네. 이거는 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저희는 공급망 붕괴의 시대 반도체 칩부터 생필품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숨겨진 이야기 이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그 핵심 구절 심쿵 한방 어느 부분을 준비하셨나요 혹시?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경제가 지속해서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의존하는 한 공급망은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궁극적인 공급망 안정은 공급망을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의 안정적 급여와 안정적 근로 조건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꼭 트럼프라고 하는 이단화 이전부터 굉장히 뿌리 깊은 자본주의 불안정성이 좀 잉태가 됐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테고요.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저는 분기이익, 연간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린 그 기업에 영속기업을 가정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저는 좀 필요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화물차에 바퀴만 놓고 보더라도 그 필요한 것보다 충분히 더 튼튼하고 너비도 넓고 또 여러 바퀴를 이제 달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노동력만큼은 딱 그 한계 네, 간당간당하게 해서 우리가 또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화물차로 따지자면은
당장 승용차 바퀴 끼워 넣고 돌아갈 수는 있잖아. 이렇게 또 버티고 있는 국면은 아닐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별책 부록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공급망 붕괴의 시대,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